예, 그러면 약속한 시간이 돼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 국문과의 박진호라고 합니다. 예, 먼저 시간이 좀 제한돼 있고 아까 이제 발표에 대한 토론자들이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답변하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 지정 토론자께서 제기하신 질문이나 토론거리에 대한 발표자들 5분 발표자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한림대 이성우 선생님께서 도재 학생님의 토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너무 길게 하지는 마시고요. 예, 한 분당 5분을 넘지 않도록 더 짧게 하시면 더 좋고. 예, 그럼 이성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성우입니다. 그 토론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은 이미 발표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없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대 잡지 코퍼스 위상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 이제 신중진 선생님의 749종에 대비해서 24종 사이에서는 어떠한 이제 의의가 있고 대표성이 있는가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무책임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24종의 이제 코퍼스가 구축된 이유는 그 자료를 더 빨리 확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료가 구축이 된 거고, 앞으로 이제 코퍼스가 점점 구축이 돼 나가다 보면은 근대 잡지 코퍼스의 위상도 저절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서 이제 허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공개되고 자료가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이제 정확한 위상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잡지 코퍼스의 활용 방안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더 자세히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기 정비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확한 안내 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대식 표기할 때도 의역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이런 어떻게 바꿨는가에 대한 소스나 매뉴얼 같은 것들을 이제 일러두기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지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어떻게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앞에서 이제 발표에서 이제 깜짝새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제 그 분석 도구에 탑재를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미지가 있어야 이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지고, 한편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자료를 활용하다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이 이미지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 장원재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허인문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신 것 같아요. 저도 또 말하고 싶은 것들도 좀 있고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번에 1번인데요. 그 병렬이기 때문에 양쪽의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되는데, 1번 쪽은 지금 그 메카브하고 유니딕이라고 하는 조합으로 형태소 분석이 있어서 지금 가능한데, 한국어 쪽이 역시나 조금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부분 수작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근데 고어에 관련된 형태소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들이 많이 안 이루어서 아쉬운데, 지금 저희 대학교 국문과에 장요한 교수라고 박준 선생님 며칠 전 조금 전에 오셨습니다만은, 지금 고어 형태소 분석기 지금 옥준영 선생님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10년 전서부터 그분하고 술 친구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꼭 만들어라. 어떻게든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좀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 19세기, 20세기도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순도치 한자 관련해서는 제가 그 연구사를 정리해 보니까 일본 쪽이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 근대어 쪽에 일본은 이 출발점이 뭐냐면은 번역어를 만들 적에 중국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식상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유사한 구성 요소를 바꿈으로써 신선함을 주기 위한 그 재료로서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게 많은 연구들의 결과들이거든요. 특히 근대어 쪽에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쪽에는 보니까 오히려 일본의 자순도치 한자어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연구도 많아야 되는데 연구가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게 제 결론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로크로는 쿠로시로라고는 안 하거든요. 거꾸로는 절대로 안 하는데 이게 자순도치의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일본에서는 어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어의 결합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가 아주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구하면서 이런 어구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대한 건데요. 그 지금 역사 자료 만엽서부터 지금 쇼와 그러니까 1930년대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한 14, 15년 걸린 것 같아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네, 만엽집은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하고 조인해서 한 거고요. 그쪽이 원래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그 이유는 이제 국립국어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글쎄 이거는 2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저들 우스갯소리로 그 국립국어연구소가 시내, 동경 시내에 있다가 그 다치가와라고 하는 그 촌으로 이사가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 갈 때 같이 이사간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극지용 연구소, 그러니까 남극, 북극의 극지연구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문학 연구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통계수리 연구소. 통계수리 연구소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물처럼 가까이 있고요. 거기 촌이다 보니까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 그 업체가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데 통계수리 연구소에서 한 곳에서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많아서 아마 협업도 잘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뭐 그건 아닐 거고, 지금 그 국립국어연구소는 그 국립대학하고 국립연구소는 6년간의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6년간의 계획을 짜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그때 정말 치열하게,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근데 그 논의가 되면은 그 부분을 끝까지 아마 가는 걸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총합연구대학원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게 국립뭐뭐뭐 연구소 위에 또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별의별 연구소가 다 있는데, 아마 협업, 융합하는 연구소가 자리를 잡고,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뭐, 옛날에는 세계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연구의 가치로서 충분히 인정해주는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개명도 20년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거 만들었으면은 벌써 퇴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LLM 그 혁근 이슈 같은 것도요. 아마 젊은 친구들이 그 일본 매니아적인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문학계이지만 통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곧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쪽으로 그 연구소에서 심포지움 같은 거나 그 워크숍 같은 게 있으면은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그쪽으로 하는 걸 보고 저도 뭐 신선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다음으로 김한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김일환 선생님께서 3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거의 제가 발표하면서 간단하게는 답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자 변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이제 두음 법칙의 적용이나 다중 도금자의 처리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좀 그 상위 개념으로 말하자면 중의성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을 때에 그 맥락에서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상 자동적으로는 변환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이제 한자를 한글로 변환해주는 그런 모듈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자동적으로 적용을 해놓고 실제로 텍스트를 점검하면서 현대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수작업으로 어렵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표기의 변환 처리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쓴 겁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그 어휘상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 그냥 1:1로 교체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 그다음에 2번째는 약간 통계를 써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을 걸러내서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쪽으로 이제 그 변환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기반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가 조금씩 더 발전된 형태이기는 한데요.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어떤 상부적인 분포라기보다는 그 3가지를 다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일회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휘상을 기존에 있던 사전이나 초반에 샘플 작업을 한 걸 가지고 어휘상을 100개를 만들어 놨으면 실제로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100개가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나오면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쌍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늘어난 확장된 목록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조금 저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음절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통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순환적으로 적용을 해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그 수작업의 노드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래어 표기 변환의 문제인데요. 사실 그 어떤 선을 정한다는 게 정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발표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 자체의 목표는 일반인도 이 오래된 신문에 나오는 그 당시에 어떤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상 일반인이 이런 것을 찾아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대중이 이 그 뉴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을 때 접속을 해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는 사실은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도 완전히 대중에게 맞추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의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어이지만 대중들은 잘 쓰지 않는 그런 어휘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이라고 그 큰 목표는 세웠지만 실제 작업을 하면서 어떤 선을 일관성을 맞춰야 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는 저희가 지금 이제 디지털 인문학 심포지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이 각자 뭐 문사처를 포함해서 어떤 대학에서 수학을 할 때에 궁금한 것을 찾아볼 때 어려움이 없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자라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신문의 내용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제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목표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노력을 좀 크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재현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추리소설 장르에서 본 글쓰기의 개념이 뭔가, 두 번째 이제 추리소설 생성의 이제 최종적인 형태는 어떤 게 될 건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세 번째는 해체주의의 관점에서 본 기계의 서사 생성은 어떻게 볼 거냐, 이 그거에 관한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선 발표를 못했었던 이 저희가 만든 추리소설 보안기 단서 보안기가 제시한 그 단서의 성격이 어떤 건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봤었던 자료는 붉은 머리 연맹이라는 소설인데, 결국에 이 소설은 범인이 그 전당포에 취직을 하고 전당포가 바로 옆에 이제 은행이 있어서 이 사환이 새로 들어온 사환이 땅굴을 파가지고선 은행을 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셜록 홈즈가 추리를 하는 단서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무릎에 흙이 묻어 있다, 이 사환의 무릎에. 근데 두 번째는 전당포의 거리가 은행과 매우 가깝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추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 새로 들어오는 그 스폴딩이라는 사환이 굉장히 사진 인화에 관심이 있었고, 인화 때문에 이제 지하실을 매일 내려간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언어 모델이 제시한 두 가지의 개선점은, 이제 첫 번째는 무릎에 흙 가지고는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진 현상에 관심이 있는데 너무 그 사진 인화에 관계없는 케미컬을 인화에 관련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주문을 하더라. 이거를 이제 단서로 제시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친구가 그런 이제 화학약품을 가지고 땅굴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참신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가 저는 더 놀라웠었는데, 전당포의 거리가 은행과 가깝다라는 것은 독자한테 잘 느껴지지 않는다, 얼마나 가까운지. 그래서 그 대신에 하수도 지도를 이 스폴딩이라는 친구가 도서관에서 찾아서 탐독을 하고 있더라. 그거를 이제 셜록 홈즈가 봤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단서로 제시를 해라. 왜? 첫 번째는 이미 주문에 넣어서 썬 화학약품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하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 땅굴을 연결하기 위해서
좀 참고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었던 부분은 첫 번째 단서가 나가고 그 두 번째 단서가 첫 번째 단서에 제한한 점을 이어서 변화를 시켰다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단편적으로 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단서를 이 추리소설 단서의 보완기가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발전해 나가면 조금 더 복잡한 플롯도 계속 연쇄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였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추리소설 입장에서 본 글쓰기 기계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 1977년에 테일스핀이 만들었었던 어떤 함수의 관계죠. 그러니까는 그 자아가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서사가 끝나는 그걸 함수 관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추리소설가 흥미롭다는 이유는 그 함수 관계가 계속 복합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재미있고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 방식을 제안해 준다는 점이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그 글쓰기 기계는 77년의 것을 갖다 굉장히 상당히 보완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기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석훈님. 근데 두 번째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결과물로서 어떤 소설을 기대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잘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모레티의 분류도 그렇고 저희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의 어떤 특성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르 소설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제 재밌어하는 그런 소설이 좋은 소설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사실 모레티의 분류도 이제 셜록 홈즈의 소설은 왜 잘 팔렸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소설은 뭔가 굉장히 물론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독자들이 읽었을 때 재밌는 소설 이것이 목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소설 한 명당 이제 3명을 배치를 해서 이 클루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들을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께 이제 개선된 소설을 보여드리고 이게 실제로 뭐 더 재밌어졌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아마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되어서 만들고자 하는 소설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단서로 쓸 수 있는 것과 뭐 없는 것 이런 것이 또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정학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약간 단서를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예시는 그 셜록 홈즈 소설 중에서 The Five Orange Pips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 반전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 KKK라는 단체가 뭐 배후에 있었다 이런 것이 핵심 반전인데 이게 사실 셜록 홈즈 소설이 쓰였을 당시에는 이 KKK라는 단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반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는 KKK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막 이니셜 KKK라고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전혀 유효한 단서로서 좀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저희가 저희의 어떤 플롯 개선기에 돌렸을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KKK라는 단체는 클루가 좀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인도의 어떤 그 미스테리어스한 단체인 뭐 VVV라는 단체로 변경을 한 그런 샘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현 시대에 맞게 좀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은 어떤 뭐 그런 시대적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희 시도 중에 이제 이건 뭐 추리소설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제 해리포터를 약간 한국적인 배경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뭐 한국의 대학으로 뭐 일반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약간 수업에서도 무슨 떡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식혜를 만들고 있고 전통놀이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좀 마술 수업이 변질이 되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 가지고 사실은 지정학적인 변형은 오히려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TRP GPT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TRP GPT는 좀 전신 같은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 GM의 역할이 굉장히 복잡한데 요거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GM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플레이어들의 리스폰스가 있을 때 이 리스폰스를 모아서 이걸 약간 소설화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매끄러웠고요. 그리고 이 약간 모순적인 캐릭터들이 있을 때 요거를 엮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이건 조금 구현의 문제입니다만, 이 시스템 구현에 이제 사실 모순적인 캐릭터는 조금 있을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초기화하고 이 각 언어 모델들의 역할을 부여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이 장르적 세계관을 미리 주고 이거에 맞는 캐릭터를 생성하도록 애초에 되어 있어가지고 이 캐릭터들 간에 약간 모순이 생기는 경우는 조금 저희의 구현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문제는 제가 볼 수 없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해체적 입장에서 저희 그 프로젝트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왜 그냥 뉴미디어적 입장에서만 보고 해체적 입장에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바르트는 저는 약간 비평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성보다는. 근데 전용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둘 사이에 굉장히 유사한 관점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뭐 바르트가 아시겠지만 이제 해석이나 비평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작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 수많은 복수태의 해석 중에서 하나하나의 맥락을 만들어가는 과정, 생산적 글쓰기를 비평이라고 봤는데, 제 생각에 언어 모델이 하는 게 굉장히 비슷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의 글쓰기도 인간의 원전은 참조를 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생성의 설계 과정에 동반하는 이제 수많은 코드와 이제 모듈의 조합 가능성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 과정은 어떻게 만들든지 계속 열려 있는 것이어서 그거를 끝내는 거는 이제 인간이죠. 이게 이만큼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성형 AI를 만들어가면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문학 이론들을 다시 되짚어가는 과정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 코멘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허철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 3개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업체들이 사실 큰 규모의 고전적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상품으로 판매했던 업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고전서, 사부총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고척출판사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썼던 것들이 아마 몇 학교에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아일루샹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중국 기본 고적고. 그건 워낙 비싸서 한국에서 많은 대학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됐죠. 그리고 서비스가 됐습니다. 문제는 가격들이 워낙 비쌉니다. 시장성의 논리에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보급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생긴 거죠. 재작년이었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3기 집권을 하면서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사업으로 중국 고적 정리 사업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중국 고적 정리 사업. 아까 툴들이 막 개발됐던 과제가 나왔던 것도 그거와 연관되는데, 그 밑에 중화 고적 정리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연구 사업을 총괄하게 되죠. 그리고 작년부터는 기관에다가 어떤 업체에다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맡기지 않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국가에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온갖 연구를 다 한 다음에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서 국가에 규정되는 포맷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중국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똑같은 조화 과정을 거치겠다. 그걸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개방하고, 개방을 통해서 연구나 혹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그런 중화 고적의 위대함을 알리겠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중화고적이라고 했을 때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범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 중국인에 의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계속 사용되었던 것들. 두 번째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그 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와 한문을 사용해서 그 나라에서 만든 출판물들. 이것까지 전부 다 중화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자 몇 년 전서부터 한 10년 전서부터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규장각이든 한국중앙연구원이든 가서 전부 다 스캔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성의 노래를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문헌들은 제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헌은 제외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좀 다를 거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제일 큰 작업이 아까 얘기했던 자료 수집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중국 전역에 있는 각 도서관에 있는 고도서 문헌 목록을 통일화하는 작업. 그게 굉장히 큽니다, 작업이. 지금 뭐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어디지 안동 국학진흥원하고 이런 데 보면 그 서명 코드나 이런 것들의 메타 정보가 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 통일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통일 작업을 거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일이다.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익스텐션 G를 얘기했었지만 중국에서 비슷한 작업을 3년 전까지 중화자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거기서 약 15만 자 정도 되는 한자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익스텐션 H를 만들 때 중국에서 몇천 자를 갖다 밀어넣었습니다. 그걸 다 이제 유니코드화 시켜달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그것들은 국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이 사실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이 OCR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개발한 곳은 딴 곳입니다. 예산도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 참여했던 업체가 자기들이 그거를 상품화 시킨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한자 자연검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한자 자연검색이 아마 익스텐션 B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전통적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직관적인 방법인 거죠. 저희가 2000대 초반에 한자 입력을 할 때 무슨 방법이 나왔었냐면 제춘법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아마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춘법이라고 한자의 자형을 분리해가지고 자형을 입력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글 음과 한자의 자형의 일부를 넣으면 그 한자가 검색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데이터 입력법이 있었거든요. 제춘법이라고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방법들이 과연 앞으로 익스텐션 G, H, I 넘어갈 때까지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느냐는 다 별다른 문제. 더구나 한자의 일부를 마치 한글화시켜서 하는 방법들은 조금 상업적인 부분에서 모르겠지만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 구조화, 아까 제가 중국의 예를 들었던 이유가 이건데요. 텍스트 구조화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일화시키는 작업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재 각 기관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 연구자들이나 대만 연구자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20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고전적 데이터를 다 개방하지 않느냐. 너희 나라처럼 데이터를 개방하는 국가는 참 부러운 국가다. 대단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좋은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개방했을 때 그 데이터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그 데이터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표준 규격, 꼭 TAI의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표준 규격을 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 내부적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근데 내부적 합의가 필요하다. 왜? 국가사업이니까. 심지어 국가사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중국 가고 발표할 때 중국만 표준화를 하지 말고 한중일 공문원 표준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도 사실 우리 내부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허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5분 발표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서 이제 뭐 의의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일단 좀 약간 오늘 여기 한림대 오면서 설렜던 것이, 우리 한국의 개념사 연구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 한림과학원을 방문해서 그 한림과학원에서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고 계신 여러 연구자들을 만난다는 것도 상당히 영광스럽고 설레는 일이고, 많이 좀 얘기 듣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종합하면서 제가 몇 가지 논점을 좀 뽑았는데, 첫 번째는요, 지역이나 분야별로 서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것인데요. 이제 동아시아니까 한중일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일본 쪽의 사정을 오늘 장원재 선생님과 토론자인 허인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주로 이제 언어학적 관점, 그리고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구축하고 있는 코퍼스, 특히 통시 코퍼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뭐 그런 일본의 그런 동향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제 이해한 교수님도 와 계시니까, 이제 일본 근대 사상을 연구하시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어떤 점을 배우면 좋을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일본, 그리고 또 지금 여기 한림과학원에 계시면서 이제 한림과학원의 여러 사업에 본인의 그 연구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여할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좀 더 뭐 폭넓은 이야기도 좋고, 이제 오늘 이야기 됐던 것과 관련이 돼서 좋고, 좀 그런 일본 쪽에 도움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중국이나 대만 쪽은 허철 선생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송민재 선생님께서 오늘 사회 보시느라고 사실 전문가시면서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송민재 선생님도 좀 오늘 이제 허철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 커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도움 말씀, 우리가 중국과 대만으로도 배울 점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또 근데 이제 중국이나 대만이 이제 약간 중화 문화라고 할까? 한자 한문으로 대표되는 한족의 문화 위주로 아마 또 디지털화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되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심혁주 교수님께서 중국의 소수민족 티벳 전문가로서 이제 중국의 우리가 꼭 한족의 한자 문화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소수민족 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지, 또 여기 한림과학원에서 아마 그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동아시아 안에서만 서로 상호 참조하고 배울 필요 없죠. 서양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데, 오늘 또 김용수 교수님, 황정하 교수님 계시니까 이제 영문학자의 관점에서 우리 동아시아 쪽 하시는 분들 이제 영어권의 이러한 움직임이나 연구 성과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도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뽑은 논점은 이제 지역이나 분야를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서 한림대 선생님들께 좀 발언을 좀 많이 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름을 거명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거명되신 분들이 짧게라도 조금 도움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이 개념사의 메카에 온 외부인들이 또 한 수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요. 오늘 발표에서 좀 서로 언급이 되면서 약간 서로 입장이 다른 점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산 처리의 편의성이나 대중지향성을 위해서는 이체자 구별을 없애고 통일하고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옛말을 현대어로 바꾸고 하는 점이 장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원전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가치가 소실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허철 선생님께서는 특히나 이체자, 통가자, 뭐 피휘 이런 것들의 정보가 이제 손실되는 쪽으로의 정보화에 대한 우려, 경계심을 좀 표명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떤 하나의 방안이 모든 목적을 다 달성시키는, 만족시키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나 이제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절묘한 어떤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 추구하기보다 양쪽을 다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이 원전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가치하고 이런 정보 처리의 효율성 또는 대중지향성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잘 할 것인가, 이런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각자 작업하면서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미처 못한 이야기 있으면 좀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고려대 이덕일 교수님께서 이제 컴퓨터 전문가로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면서도 이제 우리 인문학과 관련된 많은 작업을 해 오셔서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제기한 이 논점과 관련해서도 아마 좀 생각거리가 많으실 줄로 아는데요. 그래서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오늘 여러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신 바,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가로서 뭐 우리 인문학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람들이 좀 놓치면 안 될 좀 좋은 도움 말씀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 뭐 또 우리 한림대 이수아 선생님도 참석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좀 도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은 최근에 생성형 AI 활용 방안인데요. 오늘 발표 중에 이재현 선생님 발표는 좀 더 이 생성형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나머지 발표들은 좀 그쪽 이야기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최근에 AI 발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최근의 변화 경향에 너무 둔감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최근에 그런 생성형 AI의 발전 동향 중에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하면 좀 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연구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제 인문학자들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든지 원래 원 자료의 정보 가치를 하나 존중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수작업을 많이 해서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주안점을 많이 두고 왔는데, 최근에 이런 AI, 생성형 AI 발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어쩌면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망도 좀 열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발표자들이나 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우리가 해온 동아시아 언어 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 최근의 AI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연구를 잘할 수 있을지, 이거 관련해서 또 고민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논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냥 자유롭게 아무나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지만, 그러면 아무도 말씀 안 하실 수 있어서 첫 번째 논점과 관련해서 우선 한림대에 계신 선생님들, 제가 거명한 순서대로 이해한 선생님, 그다음에 송인재 선생님, 그다음에 김용수 선생님, 황정아 선생님, 그다음에 또 심혁주 선생님, 같은 말씀을 먼저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의 이해안입니다. 오늘 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려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요. 다행히 여러 선생님들 다 거론을 해주셔서 아주 짧게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재 선생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요, 그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근대 코퍼스 자료라든지 이제 대조 연구는 이제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고 저희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당시는 청말 자료를 함께 보지 않으면은 이제 완성된 결론을 좀 내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어 한어랑 이제 한국어 고유어 대응이라고 해서 이제 11쪽에 그 여러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리드리히라는 그 한자어를 보더라도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이제 근대 일본과 근대 한국이 달랐는데 왜 달랐나 했을 때 그게 어쩌면은 일본께 청말로 들어가서 그게 다시 한국어로 이제 수입되는 경우, 재수용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말 자료를 함께 봐야지 한국 코퍼스의 의미를 밝히는데 이제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저도 예를 들어서 그 사회계약론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근대 한국에서요, 이제 그걸 조금 짧게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일본 그 원본으로서는 근대 일본에서 번역된 것이었는데 그 변용된 그 양상을 보면은 그 청말 지식인들이 한 번 더 번역한 것을 이제 한국에서 많이 참조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랬을 때 한자어의 변용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일본에서 당시 쓰였을 때 국한문 혼용 아니 그 일본어랑 이제 한문 혼용체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어와 그냥 한문으로 된 문헌들도 꽤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번역을 할 때 일본식으로 읽는 것이랑 그다음에 한국식으로 읽는 것이 살짝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변한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그 긍정인데 부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헌상 각각 어떤 의도로 이 텍스트를 번역을 했는가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게 현대에서 그냥 한국에서 그 일본계 한국으로 아니면 중국과 한국의 대조, 그게 그 병렬적인 대조라기보다도 근대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서 이제 번역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까지 같이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진행하실 때 그 청말에 관한 그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고 계시는지 여기선 오늘 발표에서는 조금 언급이 없으셔서요, 궁금했습니다. 혹시 장원재 스님 답을 해야 되네. 아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이게 그 번역의 루트가요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입체를 자른 형태의 단면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번역어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 루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다양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도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선생님은 이제 근대 일본 자료를 볼 때 이제 당시 청나라 말기였던 중국하고 같이 시야에 넣고 이제 봐야 될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좀 그러니까 그 페데리코 마시니의 책에서 이제 사실은 그 친문명 어휘를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원래 더 일찍 중국에서 번역된 책에서 신문명 한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일본으로 전해졌다가 중국에서는 좀 잊혀졌는데 다시 나중에 1890년대 이후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일본으로 가서 배워옴으로써 다시 이제 중국으로 전해진, 그래서 이걸 이제 마시니는 이제 회기차용어라고 불렀는데요. 그 노무라 마사아키 선생님하고 제가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페데리코 마시니가 제기한 회기차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일본어 어휘사를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본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언급한 거를 잘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노무라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지적을 했다라고 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을 볼 때는 한중일 다 시야에 넣고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해한 선생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홍인재 선생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행사 준비하느라고 발표문을 거의 못 봐서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회귀차 용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우한대 펑티에니 선생님이 중1 어휘교류사에서 이제 교사의 귀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사가 교포할 때 교자죠. 이렇게 멀리 이민 갔던 글자가 다시 돌아왔다고 유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2010년에 명저번역 사업 과제서로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과제가 진행되지 못해서 소개 안 된 게 좀 안타까운 게 좀 방금 소회가 들었고요. 또 저희가 또 동아시아 언어 데이터 구축을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근대 동아시아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오늘 발표에서도 보면은 중국은 일본에만 관심이 있고 한국 연구자도 일본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본 연구자들은 한국에 얼마나 관심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게 좀 다 일본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그런 연구자들은 중국과의 그런 연계성을 탐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적다고 이제 좀 파악이 됐어요. 그게 뭐 일반적인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든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좀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뭐 장원재 선생님이나 발표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실마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어휘가 좀 어순도치가 바뀌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다가 일본의 영향을 받는 그 시점에 바뀌는 그런 것들을 심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관심의 변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중국 전공자인데 여기서는 한국학을 주로 하는 곳에 있어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한 중국의 대만의 디지털 인문학 학술회의를 한 이제 2015년부터 참석을 하면서 느낀 점은 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허철 교수님 발표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 연구 성과 플랫폼 만들고 보면서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거다라는 걸 보면서 사실 중국의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게 2017년, 1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도 굉장히 급속하게 했지만 디지털 인문학의 성장도 굉장히 좀 빨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발표하신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는 기반이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즉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파편적이고 특히나 뭐 공공근로에 의한 그런 여러 정례에 의한 자료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는 중국이든 대만이든 연구 중심의 어떤 아카이빙 작업이 굉장히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좀 지금의 보일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말이 뭐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도 있었고 대만에도 있었고 제가 비판을 했었지만 이게 연구 중심으로 나온 이야기였는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 전공 분야들 선생님들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파편적이고 개별적이고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각자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들이 좀 모아지지가 않고 서로 또 친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좀 안타깝다. 물론 과도한 국가 집중적인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좀 굉장히 토대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이고 커다란 대승적인 체제가 필요한데 그게 좀 없다,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흩어진 모래라고 하는 그 순중산에 순중산은 원래 중국인들이 단결하지 못하는 걸 비판하는 말인데 그것을 제가 한국의 디지털 인문학에 좀 적용을 해봤고요. 또 다른 좀 유한한 재미있는 점은 이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연구를 위한 플랫폼들이 잘 발달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딩과 AI를 굉장히 한국에서는 절대시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연구자들이 그냥 뭐 AI 발달하지만 한국에서 노코드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접근하지 않더라도 일반 연구자 그 좀 문제의식을 가지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연구자 수요를 많이 가지고 있고 공학도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주는 문화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 개발하신 분들이 또 본인이 보신 문헌들을 연구하신 성과들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것들이 좀 확장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데이터 열심히 만들면 이제 이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좋은 연구가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접근성에서 좀 떨어지면 사용률이 기대만큼 좋지 않고 그런 경험들을 한국에서도 했었고 대만에서도 했었는데 그것을 좀 타개하기 위한 방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었고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업을 진행되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교훈점으로 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심혁 선생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의 심혁주입니다. 티베트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2019년도에 그 티베트 라사에서 국제 포럼에 참가했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오늘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는 것으로 최근 이제 중국이 소수민족에 대한 그 중에서도 이제 덩치가 큰 신장이나 몽골이나 티베트에 관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2019년도면 최근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저하고 어떤 선생님이 가시고 전 세계 한 30여 명의 기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자, 그 다음에 사진 작가 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9박 11일 동안 그 티베트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티베트에 관한 그 문학이나 아니면 그 불교 문화를 어떻게 전통에서 현대화시킬 것이냐에 관한 주제였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저희 연구소에 연관지어서 이제 티베트의 그런 각종 문화 유적이나 불교 문화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 할 것인가 내지는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맞물려 이제 저는 그걸 저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그 아주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대대적인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막대한 재정을 퍼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일 수도 있는데 이제 디지털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같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건 아니었고 이제 디지털 작업화를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티베트 그 불교 문화에 관한 이제 불상이라든가 경전이라든가 특히 경전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는데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중국 정부가 이것을 굉장히 폐쇄적이고 봉쇄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신화와 영웅에 관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게싸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비견되는 아주 긴 서사시를 디지털화 작업을 이미 마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서방에서 유럽 독일인가에서 온 학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특히 티베트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불교 문화나 그네들이 자랑하는 신화와 영웅에 대한 문학 서적을 이미 이제 광범위하게 오래전부터 디지털화 작업을 시켰는데 그게 어디서 구현되고 있냐면 이제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가 구현되지 않았고요. 주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인데 미국은 이제 박물관에서 한 3년이나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그거를 이제 대대적인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에 그 디지털 작업 상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방문자 수가 의외로 많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수의 대학, 인디애나 대학이나 뭐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가면 그 작업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내에 티베트를 공부하시는 몇 분하고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추진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가능할 것 같아서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고요. 이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썼는데 그 제가 우리 연구소 개념과 소통 그 동향과 전망인가요? 거기에 쓴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티베트 중국에서는 이미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소수민족에 대한 대외적인 개방이나 홍보를 이런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이제 세련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시선을 돌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이나 특별히 이제 언급되는 그 몇몇 주요 지역에 대한 디지털 작업을 좀 세심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가 최근까지 느낀 중국 내지는 티베트에 관한 디지털 현황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좀 하나가 추억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영국의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이제 도난본 조사차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인 학자인데 티베트학 전공자로서 당시 그 IDP 인터내셔널 둔황 프로젝트 그쪽 연구자들과 뭐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런던에 와 있는 일본인 연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터내셔널 둔황 프로젝트에 티베트 자료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만, 거기서 또 티베트 관련 자료도 상당수 많이 전산화하고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혹시 그 인터내셔널 둔황 프로젝트에서의 티베트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서 혹시 좀 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시고요.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뭐 유럽, IDP 등 전 세계적으로 티베트학이 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도 좀 시야를 넓혀서 심혁주 교수님 같은 분이 더 활약하시고 또 주위의 관심과 성원이 더 보태져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김용수 교수님, 황정화 교수님도 영문학자로서 좀 도움 말씀 조금 주시죠. 아니, 저는 한림과학하고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인연이 있다면 제 연구실이 같은 층에 있었다는 거 지금은 다른 층이 됐지만 어쨌든 그거밖에 없어서, 더군다나 오늘 주제가 동아시아 언어 데이터 구축이라서 저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가면 되겠구나라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뭐 더 좋은 말씀은 과학원에 계신 황정화 교수님께서 잘 해주실 것 같고, 이렇게 미루고 그냥 오늘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동아시아 연구자분들이 정말 그 영어권에 비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겠구나. 그래서 참 이런 어려운 작업들을 하시는 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 뭐 이재용 선생님이 챗GPT, LLM을 활용해서 그 소설 생성하는 거를 들으면서 꼭 그 소설 그런 내러티브를 창작하는 쪽만이 아니라 그런 API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연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텟 언더우드가 자기가 블로그를 운영하잖아요.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챗GPT API를 활용해서 소설의 한 페이지에서 소설의 한 페이지에서 거기에 있는 문장만으로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뭐 이 사람의 이제 가설은 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진다. 즉 모더니즘으로 가면 갈수록 한 페이지에서 경과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깊이 있게 묘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이제 가설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던 것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뭐 그런 이제 학술 논문은 아니고 블로그 글인데, 어쨌든 이재용 선생님은 워낙 한국 문학 연구를 디지털 인문학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꼭 소설 그러니까 창작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또 그런 뭐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코멘트를 한다면 또 그런 연구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 그 한국에서의 영문학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영문학사는 어땠을까, 그거를 이제 복원하는 작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차라리 해방 이후, 뭐 한국전쟁 이후는 그래도 영문학 학술지들이 쭉 있어서, 특히 영어 영문학이라는 대표적인 학술지가 50년대부터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 저 진짜 그러니까 제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게 그 해방 전, 그러니까 일제시대 또는 하여튼 그 20세기 전반부의 한국의 영문학사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한국에 분명 영문학자들이 있었고 뛰어난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의 영문과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어로 논문을 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조선일보 같은 그런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저는 영문학자로서 한국의 영문학사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들었던 게 기대 안 했지만 이 동아시아 이 언어 데이터 구축하는 것이 영문학사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하고도 관련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국문학자, 영문학자, 그다음에 일본 전공자, 그다음에 뭐 컴퓨터 공학자, 데이터 분석 다들 이렇게 협업을 해서 정말 보편적인 어떤 도구로서 공동 작업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 아니더라도 좀 나중에 좀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같이 구성을 해서 외국 문학사를 한번 복원하는 작업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뭐 한국 근대 문학도 일본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마 한국의 초기 영문학 연구사도 일본 유학들을 많이 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영수 교수님이 이해양 교수님과 공동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그럼 황정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문학하고 비평이론 전공했고요. 지금 문학평론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제 최근에 관심사가 약간 인류세나 생태담론 이런 쪽이어가지고 뭐 아까 송인재 선생님이 그 개념사, 동아시아 개념사 연구의 메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메카에서 정체성 혼란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개념사 연구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고, 저는 디지털 인문학하고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그 발표와 토론 들으면서 그간의 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업을 해 오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많이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뭐 계속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이 작업이 얼마나 난제가 많은 작업인가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아직 저쪽에 가면 안 되지 않나, 안 가고 싶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래도 제 작업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챗GPT하고 소설 부분이 뭐 저하고 그래도 관련이 좀 있고, 저는 사실은 저희 그 연구소에서의 그 디지털 인문학 작업을 계속 옆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저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다 해결되어 뭔가 다 데이터가 구축되어 내가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숟가락 얹을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저는 챗GPT의 등장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뭔가 저런 것이 더 발전이 되면 되게 어떤 기술적인 것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인 이런 어떤 장벽을 좀 나로 하여금 좀 쉽게 넘게 해주고, 그래서
뭔가 그야말로 자연 언어로 명령을 해도 뭔가 이게 많은 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뭐 오늘 보니까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저는 그냥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소설 쓰기와 관련해서 저도 지금 제가 뭐 어떤 개간지하고 좀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AI가 쓴 최초의 장편 소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 작업이 투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검토를 했는데, 그 소설을 쓰신 그 작업을 하신 분이 굉장히 별도로 이것이 정말로 AI가 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길게 이제 설명해서 그걸 첨부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것이 AI가 썼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토록 지루한 서사를 그토록 길게 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정도의 언제 그게 그게 사실은 출간이 됐어요. 그 이후에 다른 출판사에서 그렇게 선전을 해서 출간이 됐더라고요. AI가 쓴 최초의 장편 소설이라고. 근데 아마 많이 다듬어서 내셨으리라 보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작업은 워낙 첫 작업일 수도 있고 초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앞으로 사실 챗GPT나 뭐 이런 것이 소설을 쓰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웰메이드를 써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재현 선생님이랑 정석근 선생님께서 구태여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장차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디지털 인문학과의 어떤 거리감을 느끼는 연구자로서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왜 하필 소설을 갖고 하셨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소설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어렵다라는 이 말은 이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인데요. 저는 소설을 쓴다라는 것이 전혀 큰 장벽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저희 비평가로서의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설이 아닌 것과 소설 사이의 구분보다 웰메이드 소설과 정말로 뛰어난 소설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작업일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 추리 소설에도 갖고 왔을 때, 지금 현재 좋은 추리 소설은 그냥 장르적인 소설이라기보다 굉장히 장르를 뛰어넘어서 어떤 우리가 소위 본격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문학사를 돌이켜 보면 영문학 작품도에서 디킨스 같은 그런 최고의 작가라고 보통 얘기하는 영문학에서 거기서도 사실 추리 소설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쓰는 게 이게 장편 소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가 사실은 다 결합이 된 종합적인 어떤 것으로서 이 소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쓴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학사에서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닐 수 있고, 앞으로의 문학에도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종류의 목표점을 가지고 추구를 하시는가,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서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써내는 어떤 그런 생성형 소설 쓰기 기계라고 하면은 굉장히 승산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얼마나 그 안에서도 얼마나 웰메이드로 이제 써내는가 하는 차이는 있을 테지만, 근데 그런 작업과 이것이 그야말로 소설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 구축했던 그런 뭐랄까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훌륭한 소설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그 소설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소설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고 너무 의미 부여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옆에서 네, 그러나 어쨌든 흥미로운 작업인 거는 같다. 네, 그래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황정화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논점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재현 선생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텐데 식사 자리에 가서
좀 약간 참아뒀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가 또 부탁드린 분이 남아 있어서 이도길 선생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도길입니다. 오늘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왔는데 밥값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저랑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이제 발표는 김한샘 선생님 발표였고요. 간단한 것들만 조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자료를 공개는 안 되잖아요. 저작권상. 네네. 예, 근데 혹시 그 사이에 만들었던 연구하시면서 이제 나왔던 중간 산출물들이 여기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외래어 표기 표준화할 때 가나다를 뭐 캐나다로 거의 번역식으로 바꾸는 그런 용어집 같은 것들은 공개가 좀 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예,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도 그 시기에 데이터를 다룰 때는 반드시 아마 필요한 작업들이 될 거라 그거를 가나다를 캐나다로 꼭 원문을 고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가나다가 캐나다라는 뜻이구나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그거를 용어집으로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옛 표기를 변환하기 위해서 음절 간의 결합 강도를 계산한 그것만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럼 하여 같은 거로 고치기 위한 작업인지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도 중간 산출물로 공유해 주시면 그 글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될 거거든요. 예, 변환 작업 하실 때 쓴 것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분들이 그 글을 읽을 때도 하야는 하여로 지금 현대어로 표기하면 하여가 되면 되겠구나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저작권과 관계가 없을 테니까 공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들으면서 제가 딱 키워드로 생각한 건 한국어 역사자료 형태소 분석기가 그렇게 필요하구나. 예, 저도 만들고 싶은 거긴 한데 안 되는 이유가 그걸 학습할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번은 그거를 형태소 분석을 해줘야 그 다음에 기계가 학습을 해서 아직은 수준이 낮더라도 한 번 만들고 또 그걸 돌려서 나온 결과를 수정해가면서 아까 계속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수정하면서 더 개선된 걸 만든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하니까 누군가는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하면 더 결국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더 드실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중간 산출물 같은 것을 일단 그냥 막 내놓기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논문을 쓰면서 뒤에 이제 뭔가 부록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학계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지금 얻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형태 분석기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옥철영 선생님이 과제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있으면 좀 달라라고 막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기본 자료가 조금 있어야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드는 건 좀 쉽지 않아서 이제 옥철영 선생님이 만들어 주실 이제 곧 공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한번 보고 사실 시기에 따라서 조금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자료를 이렇게 조금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뭐 협업을 해서 그런 이제 형태소 분석기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좋은 제안으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환 선생님 한림대에 계신데 한림과학원 분들하고는 아직 이렇게 교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여기 오늘 모임에 대한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수환이라고 하고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속절을 만들었고요.
어제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네이버하고 한림대학교가 이제 하이퍼 글로벌 X 만드는 거에 대해서 10시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었고요. 하정우 소장이 유명한 장관인데 뭘 1시간 동안 떠들어내면은 하이퍼 글로벌 X의 성능이 라만 2 정도밖에 3가 얼마에서 나왔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GPT-4를 카바레, 바카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코퍼스에 대해서 그 자질 분석이나 해가지고 제대로 넣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거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성능 향상에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중요하니까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다 도와달라. 그리고 논리를 이제 그대로 오늘 동아시아 언어 데이터 구축의 성과 확장이라는 걸 적용시키면 한자가 4,880발자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한자가 있다부터 OCR의 영역일 수도 있고 과거의 형태요소 분석기, 역사 문헌의 형태요소 분석기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로서의 이제 언어공학의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있어야 정당성, 레지티머시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장 글로컬 대학 사업을 이제 한림대가 하는데요. 다른 대학들과 더불어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GPT 같은 걸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익스텐션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연구들이 이제 집중해서 형태적 분석 따로 뭐 이렇게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이제 LLM 같은 걸 만드는 거를 좀 거대하게 보여서 총질을 모으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수아 교수님이 지금 글로컬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그쪽 참여하고 계시니까 글로컬 사업 예산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림과학원 인문학을 위해서 많이 좀 이제 지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나 버렸는데요. 그래서 제 사리 사역을 좀 채우겠습니다. 한림대에 온 김에 한림대 계신 많은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많이 배웠고요. 오늘 발표회와 토론해 주신 분들 덕분에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고 주최 측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